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준다.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월세 시대가 왔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상반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전년비 41%. 그러니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보증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비우고 나갈 때 이 집의 권리를 다 잃어버리니까 내가 이 집을 비우지만 사실상 여기 사는 것처럼 취급해주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거든요. 이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합의하면 바로 되는데 집주인이 합의를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신청하면은 한두 달 정도 걸리면 이제 임차권 등기를 명령해 줍니다. 법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임차권 등기가 딱 박히는데 이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결과적으로 이 전세 사기라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몇 년 전부터 전세 사기 얘기를 했는데 누가 지금 전세를 쉽사리 들어가겠습니까? 확실한 그런 전세 물건 아니면은 잘 안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줬다는 거고, 그러면 그 많은 전세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월세로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월세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자, 하반기 전세 대란이 본격화된다. 대출 규제 혼란에 갱신 계약 비중도 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2+2 라는 거를 이제 생기는데 2+2라는 걸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23년도에 계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25년도에 지금 전세가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21년, 20년 요때 계약하셨던 분들은 22년에 전세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계약갱신을 안 쓰시고 나가면서 아니면 새로 신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지금 23년도에 전세를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곳들은 거의 뭐 한 1.5배? 한 50%, 60% 전세가 오른 곳들도 있고, 뭐 적게 올라도 한 뭐 20, 30% 오른 데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 그냥 2+2 쿠폰 쓸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매물이 가뜩이나 줄어드는데 있는 전세 세입자도 그냥 더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아예 시장에 전세 물건 자체가 안 나온다. 자, 여보 전셋집 어디로 가? 발 동동 구른다. 갭 투자 막히니까 매물 뚝, 가격 쑥,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627 대책 이후로 이제 갭 투자가 막힌 건 아니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듭니다. 이게 좀 공포감도 좀 약간 들고, 이거 내가 전세 맞췄다가 나중에 못 빼주면 어떡하지? 라는 게 겁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집주인 보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대출을 막는다는 거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들어가기가 참 무서운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대출 받아서라도 빼줘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못 빼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세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죠. 그러면은 뭐 전세금 정도는 뭐 경매 넘어가고 6개월, 7개월 뒤에 받아도 상관없어. 뭐 이런 정도의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이거를 쉽게 들어가지. 이제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서로.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셋집이 많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전세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제 반전세나 월세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셋집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시세를 보고 고르지만 전세 자체가 없으면 그 집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래나 저래나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뭐 서울이나 이런 데를 떠나든지. 자, 전세값이 무섭게 치솟더니 같은 면적인데 6억이 더 비싸다고 하면서 뭐 술렁거린다. 이게 지금 이제 2+2의 문제인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 그 실거래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뭐 예를 들어 신규 계약은 8억, 근데 갱신 계약은 뭐 5억 3천 막 이래요. 5억 3,500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그러니까 갱신을 하면은 어찌 보면 이제 2년 전, 뭐 4년 전 전세 가격으로 사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2025년 시세를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안 올려주고 살아도 되니까 좋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물이 2년에 한 번 나오던 전세가 4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번에 이걸 못 잡으면 내가 이제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세나 월세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직장 때문에 얻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아이 교육 때문에 얻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지금 무조건 얻어야 돼. 근데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많아야지 이 세입자 입장에서 좋은 건데, 이 매물이 이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게 큰 파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도에 딱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상대적인 이득이지만, 사실 이 파도가 위아래가 너무 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2가 마냥 좋은 거냐? 전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냥 2년으로 단기 계약을 계속 하고 알아서 그냥 뭐 2번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강제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 때는 어떤 동네에는 아예 그냥 전세가 씨가 말라버려요. 아무도 안 나와. 이 전세 살던 분들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특히 학군지 같은 데들은 전세가 그냥 거의 뭐 제로 수준으로 줄어버립니다. 절반 이상이 월세다. 전세가 급격하게 줄었다. 그래서 계약을 했더니 대부분 한 60% 가까운 게 전세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정책이 막 혼합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은 조금의 월세라도 붙는 반전세라도 계약을 하자. 이게 훨씬 좀 대세적으로 가고 있어요. 집주인들도 이게 내가 생 전세를 다 주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자, 전세 사기 도미노가 끝나냐? 2년 11개월 만에 보증 사고액이 1,000억 원 아래로 줄었다. 이제 전세 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매로 넘어가고 했는데도 보증금을 날려가지고 그 허그가 손해 보는 손실 금액 있죠. 이 손실 금액이 지금 이제 많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3년에 걸쳐서 전세 사기 일어났는데 결국에 전세도 이제 2년 만기니까 이제 터질 것들이 이제 거의 다 터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00억이면은 1년에 1조죠. 예전에 4조 깨지던 것보다는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많다. 자, 전세의 월세화, 커지는 전세 시장, 국내외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월세로 가게 되면요. 이제는 법인이 월세를 주는 그 기업형 임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월세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세법 구조상 개인이 월세를 주는 순간 세금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금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낀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데 월세에 대한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근데 대출에 대해서는 한도 제한을 막 하잖아요. 개인이니까.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화가 되면요. 기업형 임대, 대규모 임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 필연적이고요. 모든 그 선진국에서 다 기업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도 아파트 같은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3,000채 가지고 있고 막 15,000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아예 그냥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대규모로 짓기도 하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부에 이제 뭐 나간다고 하면 이제 비워주고 또 수리하고 뭐 다시 또 사람 맞추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기 지역들은요 그냥 공실로 놔버려요. 그냥 공실로 놔둡니다. 왜냐하면 시세를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세를 조정해서 너무 싸게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싸게도 내놓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절대 싸게 내놓지 않죠. 왜냐면 내가 이제 쟁여놓은 물건들의 가치를 받아야 되니까 최대한 좋은 월세를 맞추려고 시간을 막 끕니다. 비워두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시세 컨트롤을 막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국가가 요 법인을 또 규제하고 하면서 국가 입장에서도 법인들이 차라리 낫죠. 개인들은 막 이제 뭐 막 규제하기도 어렵고 말도 안 듣고 막 하잖아요. 근데 법인들은 뭐 소수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또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법인이 하는 게 좀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인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좀 월세로 돈을 벌 수도 있겠는데 이자보다는 어쨌든 월세를 더 많이 버니까 그럼 법인들은 다 비용 처리도 되고 이자도 다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지금 약간 둘의 합이 딱 맞았다. 국가와 기업의 쿵짝이 맞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손해 보냐? 당연히 이제 월세 사는 분들이 손해를 봐야죠. 지금은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지만 기업한테 월세를 내면 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자, 전세 이중 가격, 집 살 이유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갱신하고 신규 계약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건 뭐냐? 그만큼 전세가 올랐다는 거고, 그럼 전세가 올랐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투자금이 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다가 전세 만기가 딱 되는 분들 입장에서 전세를 이만큼 더 올려줘? 아, 그럴 거면 그냥 집 사지 뭐. 하면서 이게 매수세로 전환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안정되는 동네들은 매수세가 막 안 붙는데 전세가 이렇게 튀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신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야, 내가 지금 여기서 2억을 올려줘야 된다고? 야, 그럴 거면 그냥 4억 대출 받아서 집 사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매수세로 또 붙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전세가 사라지면서요. 서울 아파트 전용 84제곱이 전세 가격이 2년 새에 12%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5억 3천이었는데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는 6억 200만 원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1년에 뭐 한 5에서 6%가 올라간 거니까 적게 올라간 거는 아니죠. 거기다가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라서 이제 공급 대책이 뭐 대규모로 할 것이다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실제 현실화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금매 거의 다 빠졌다. 다양한 평형서 실수요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뭐 노도강, 금강구 뭐 이런 데들 보면은 어느 정도 과거에 좀 눌림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살기 좋다고 말하는 동네들은 지금 빠르게 매물도 좀 사라지고 일부 단지들은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특히 호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 노원 쪽에도 보면은 호가가 좀 꽤 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를 맞춰주고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동네도 이제 온기가 도는 거죠. 연초만 해도 노원은 언제 가나요?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약간 호가도 올라가고 실거래가들도 막 따라 붙는 느낌이 나는 단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고강도 대출 규제가 통했나 보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3주째 둔화되고 있다. 근데 이게 둔화라는 게 어찌 보면 좀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세가 엄청났었다가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0.19 정도 올라가는데 주간 0.19면요 많이 오르는 겁니다. 여기다 52주를 곱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50을 곱해도 10%입니다. 연 10% 상승률로 지금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한 3주 전, 4주 전에 올라가던 그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뭐 폭등 이거는 그래도 잡히긴 했다. 근데 이게 과연 불길이 꺼진 거냐 아니면 잠깐 불길이 작아져서 불씨가 지금 안에 숨어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시간의 문제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6년 단기 등록 임대가 부활했지만 대출 규제로 빨간불. 이게 지금 아파트를 제외하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6년 단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요걸 하면은 뭐 물론 전월세를 뭐 5%밖에 못 올리고 뭐 6년 동안 이제 계속 임대를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먼저 부활을 하고 대출 규제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대출 규제를 지금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다주택자 대출 규제에 뭐 세입자 돈 못 빼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6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6월 초에 시작해가지고 6월 27일 사이에 단기 등록 임대 하신 분만 바보 된 거야 또. 그러니까 이 임대 사업자는 하잖아요. 하면 바보 돼. 이게 우리나라 정책의 거의 1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어떤 그 유구한 전통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를 한다? 그러면 항상 정부가 뒤통수를 치더라. 라는 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뜩이나 뭐 오피스텔, 빌라 뭐 이런 거 좋은 것도 아닌데 이거 했더니 뭐 또 임대 사업자들 뭐 뿐만 아니라 막 대출 규제한다고 그러고 또 막 뭐 다주택자는 뭐 이제 전세금 반환도 못하게 한다고 하고 막 어떡하냐고 이 사람들. 그럼 이걸 또 풀어줄 거냐? 모르겠네요. 이게. 또 이렇게 되면 또 소급 적용하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세입자 돈 돌려주고 내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들은 이제 대출이 막혔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풀어주는 거를 아마 쉽게 결정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풀어주면 사실상 갭 투자를 또 용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끼고 집 사서 실거주를 하라 이랬는데 전세 끼고 집 산 다음에 나중에 전세금 반환 대출을 해줘 라고 하면은 그게 뭐 갭 투자나 뭐가 달라. 그러니까 어차피 갭 투자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대출을 막아야지만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풀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게 저의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론이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당장은 며칠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은 지금 체감을 못 하시겠는데 한 6개월만 지나도요. 임차인 분들 전세 나가야 되는데 막 집주인이 돈 못 빼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슬슬 막 나올 거야 이제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파지는 상황들이 이제 옵니다. 자, 역시 강남, 마포, 성동보다 아파트값 조정을 덜 받았다. 당연히 이제 원래부터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포, 성동은 상대적으로 대출 수혜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규제에 더 타격을 많이 받는 거고요. 은행 주담대가 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내려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총량 규제를 하고 한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돈 빌리러 오니까. 그러면 금리를 더 올리고 있다.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가산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은행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뭐 지금 뭐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금금리는 지금 따박따박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자, 코픽스가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간다. 왜 그러냐? 이 코픽스가 이제 변동금리랑 연동되는 그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코픽스는 내려가니까 변동금리도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코픽스 내려가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건 맞는데 왜 안 떨어져? 이만큼밖에 더 떨어져야지. 한 0.5는 더 빼줘야죠 라고 해도 이게 지금 대출 규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면서 요 차익은 그러면 누가 가져가냐? 요것도 좀 그렇죠. 내 집 마련 어쩌나 대출 절벽이 온다. 가산금리 올려가지고 주담대 금리 줄인상한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자라는 게 정부의 취지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어떻게든 더 올려가지고 최대한 좀 돈줄을 막으려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정부가 좀 대출을 막으라고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은행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금리 올리는 게 가장 확실한 거죠. 이재명 정부 1호 부동산 대책 서울 아파트가 높아진다 해서 지금 용적률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용적률을 단순히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임대주택을 더 늘려라, 뭐 기부 채납을 더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새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조합에서 이걸 과연 수용을 할 것인가, 물론 수용을 하는 곳들도 있겠지만 이게 또 되게 애매하거든요. 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알 텐데 단순히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조합 입장에서는 늘어난 거에 또 상당 부분을 기부 채납, 임대 아파트로 정부한테 줘야 되는데 여기에 또 공사비는 또 우리가 또 일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용적률만큼 공사비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걸 분양을 해가지고 사업성을 좋게 해야 되는데 임대 아파트로 뺏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조금 좋아지는데 그 조금 좋아지는 거를 또 공사비로 또 줘야 되고 임대 아파트가 또 늘어나고, 근데 뭐 뷰 상관없이 동 상관없이 뭐 고층 한강뷰도 임대 아파트 막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이게 사업성이 좋아지는 건 맞아? 하면서 이게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그냥 높여준다 하면은 제일 좋은 건데 높아진 것만큼 좀 나한테 좀 줘야지 라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그 방향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곳들도 꽤 나옵니다. 정부가 종부세 증세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포자이가 국평 보유세가 1,200만 원이 뭐 1,800만 원으로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크로 리버파크는 가지고 있어도 그냥 2,800이 나오는데 이게 한 4,100만 원 정도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 올라가는 걸로 팔아선 안 된다. 아마 이거 팔면은 후회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그 사이에 오른 집값이 뭐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10억, 20억 올랐는데 뭐 어차피 2,800 내던 사람이 지금 1,300만 원 더 내는 거거든요. 1,300 내고 말지 뭐. 이런 생각. 아니면 뭐 어떻게든 증여를 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시장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주기는 힘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더 올려? 아니면 이대로 가? 이거 가지고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